나리스 TV 오늘 나눠볼 책은요. 제가 그동안 책을 몇 권을 봤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뭐부터 하지? 요거 입시의 정도 강현주 씨가 쓴 입시의 정도 이 책입니다. 입시가 이제 어찌되었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같은 입시 분위기에서는 학부모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학부모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뭐 당연히 교육 쪽에 있는 사람은 계속 입시를 챙겨야 되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봐야 되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입시가 과연 얼마나 공정한 입시인가, 사실은 이를테면 수능 시험만으로 대학 가던 시절에는 사실 뭐 대학을 떨어져도 내가 무슨 과목 때문에 대학을 못 갔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공부하면 그만이지만,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우리가 좋은 대학 간다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 지금과 같은 입시라고 할 것 같으면은 뭐 특히나 이제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애들은 대학을 붙어도 내가 왜 붙었는지 잘 모르고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 잘 모르는 거의 뭐 오리무중이에요. 그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학교의 그 활동들을 보고서 이제 학생부를 보면서 판단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기준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지금 이제 그런 어떤 학생부라던가 그러한 부분들에 의한 기록을 통해서 당락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둘 다 비슷한데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인데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보다 시험을 더 잘 봤는데, 사실은 학교 생활도 A라는 학생이 더 잘했는데 학생부를 쓰는 학교 선생님의 능력이 어떤 B라는 학교의 선생님이 더 뭔가 알찬 내용으로 적어주셨다 라고 해서 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B가 대학에 가고 A는 떨어졌다 이러면은 이거야말로 사실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수능 시험이야 점수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슨 입시가 뭐 너무 어렵고 사교육을 조장하고 해서 뭐 수능을 쉽게 가고 뭐 학생부를 강화하고 뭐 이렇게 왔지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불수능이던 시절, 수능이 좀 어렵게 나오던 시절의 어떠한 사교육이 오히려 훨씬 더 솔직하고 적은 사교육, 왜냐하면은 점수로 불수능이니까, 수능이 또 너무 쉬워도 만점자가 많이 나와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오히려 좀 어려운 수능이니까 오히려 점수 차이도 있고, 오히려 물론 사교육은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내신으로 돌아가서 사교육이 사라졌느냐라고 할 것 같으면, 사라졌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인정을 하겠지만, 심화되면 심화되지 사교육은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내신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또 내신 관리에 맞는 학원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옛날에는 오히려 단과 학원에 이제 뭐 학년 상관없이 신청하면 이제 그 수업을 과목을 들었지만, 지금 오히려 관리형 학원들이 생기게 되고, 학원을 다니면서도 이런 관리 저런 관리를 이제 받아야 되는 학원을 통해서 그러한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사교육을 없앤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사실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 복잡해진 대학 입시 때문에 이 대학교를 원서를 적을 때 이런저런 값비싼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컨설팅 비용 만만하지 않죠. 거기에다가 누군가는 컨설팅을 못 받고 누군가는 컨설팅을 잘 받고, 이러한 형태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차이로 당락도 결정되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컨설팅 비용과 그런 거는 사교육이 아니냐라고 해버리면은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교육이죠. 옛날에는 그냥 수능 점수 보고 어느 학교 갈 수 있냐 그것만 봐버리면은 누구라도 그냥 심플하게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사교육도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약화를 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강화되는 형태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러면 사교육이 나쁜 것인가도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공교육에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사교육에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교육에서의 어떠한 잘 가르치는 소위 스타 강사들은
사교육에 있지 공교육에 스타 강사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 저 선생님은 스타 강사 누구보다 더 잘 가르쳐, 이런 공교육 선생님 본 적 없죠. 왜냐하면은 공교육이야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되고 나면은 뭐 어떻게 가르치든 간에 거의 그냥 그 신분은 유지가 되고, 사실 사교육이야말로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 나의 어떠한 그 생활이 영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질 좋은 계속 교육적 커리큘럼이나 어떠한 교육 컨텐츠를 연구 개발해서 다양한 형태로 접근해내는 거는 사교육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사교육을 다 죽여버린다라는 것도 과연 본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이제 뭐 그런 와중에서 이제 입시 관련 책들을 이제 자꾸 이제 봐야 되는데 챙겨야 되는 형태가 되어 버렸죠. 이제 왜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 뭐 잘하고 성적 잘 나오고도 중요한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입시 전략을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또 달라지니까요. 근데 일단은 누구야, 강현주 씨가 쓴 입시의 정도라는 책은 굉장히 잘 쓰여진 책 같아요. 책이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잘 이렇게 이 정리가 된 책이라서 읽어볼만 하거든요. 일단은 발췌한 부분, 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이 있는데 발췌한 부분 일단 한 부분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한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회화 위주의 어학원이 아닌 한국식 문법과 단어 암기를 강화한 학원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중학교 내신 문제는 과거 세대의 문법 위주 문제가 출제되므로 초등학교 4, 5학년부터 이른바 한국식 문법 교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놓친 경우 외고 입시의 관건인 중등 내신에서 낭패를 보거나 고교에 진학해서도 발음은 원어민인데 수능 모의고사는 3등급을 받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한때 영어가 한참 이제 제때가 제일 심했던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막 문법 강화된 영어로 갔다가 그게 마치 잘못된 교육인 것처럼 공격을 받음으로써 완전히 이제 독해로만 전환됐었죠. 그래서 오히려 정작 제가 학교에서 영어 문법 수업은 없었고 계속 독해만 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지금은 이제 문법과 독해가 같이 가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항상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해요. 영어 교육할 때 그러면 문법을 마치 문법이 대단히 이제 시험 문제를 위한 거고 쓸모가 없는 것이냐, 이제 오해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문법을 차라리 그래서 제 때는 오히려 이제 문법을 학교에서 거의 안 배우고 독해만 주로 배웠었던, 수능 시험에 뭐 독해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문법 문제 거의 안 나오고, 지금도 문법 문제 수능에서 한 문제 나오고 있죠. 근데 다시 이제 또 내신이 강화되면서 문법이 강화되는 형태인데, 그러면 영어에서 문법은 쓸모가 없느냐, 외국어를 공부할 때.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할 때 문법 모르고 할 수 있는 거는 24시간 맨날 우리나라 말을 쓰니까 그런 거고, 영어도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 것 같으면 영문법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작 한국에서 살다가 영어 문장을 만들어내야 하니까, 그러면 그 질서가 정리된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이 바로 문법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문법이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그리고 문법이 되어야 우리가 외국에서 사실은 유학을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실 가볍게 어학연수 정도 갔다 온 친구들은 정작 발음 좋고 회화 잘 하는데, 문제는 조금 이 의미가 담겨 있는 좀 수준 있는 텍스트들을 독해를 못 해내죠. 그런 친구들이 잘 못 해내죠. 문장이 조금 복잡하면은 정확한 해석을 못 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생활 영어만 잘해서 이제 영어를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냥 이제 가겠지만, 사실은 지금 학문화 한다는 목적, 대학을 간다라는 것은 어찌되었건 학사만 해도 졸업할 때 뭐 학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논문을 써내야 되는 학교들도 있고, 또 사실은 학문화 한다는 것은 이제 석사, 박사 논문을 읽거나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당연히 어렵게 쓰여진 문장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즉 다시 말해서 고급 영어,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뭐
그 여러 가지 그 외교라던가 혹은 실질적으로 어떤 깊이 있게 쓰여진 그 영어로 깊이 있게 쓰여진 그러한 내용들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당연히 문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문법을 잡고 그것에 토대를 해서 이제 막 그 여러 가지 변칙적이거나 복잡하게 쓰여진 독해 문장을 해석을 해낼 줄 알아야 뭐 어떠한 그 영어로 쓰여진 철학서 혹은 영어로 쓰여진 경제 뭐 도서라던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쓰여진 그러한 문장들도 정확하게 독해를 해낼 수가 있죠. 우리가 무슨 뭐 그 길거리 가면서 안부 물어보고 뭐 같이 뭐 식사하면서 서로 그냥 적당히 대화하고 요것만 이제 영어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학문적인 접근에 있어서 이제 문법적 포인트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근데 물론 당연히 어렸을 때 이제 주로 영어는 회화 위주로 수업이 되니까 지금 문법을 적절한 타이밍에 바꾸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음은 원어민인데 모의고사 등급은 3등급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능 영어가 사실은 뭐 그 쉽기만 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영국인들한테 이 수능 영어 지문을 줬을 때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러한 양상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도 국어 시험 치면은 그 수능 시험에서의 국어 영역 시험을 치면은 우리나라 말인데 텍스트 독해가 어렵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외국어를 공부할 때 문법이 필요한 부분이 문법을 빨리 사실은 일정 나이가 되면은 마스터를 하는 게 그 언어를 마스터하는 중요한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생활 영어를 잘한다 해도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아이가 깊이 있는 내용이 담긴 영어 지문을 읽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학원들은 아이의 지적 능력과 영어 수준보다 한참 더 어려운 교재로 부모님과 학생의 기를 죽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숙제 양으로 꼼꼼한 해석보다는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의미 없는 훈련만 반복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법을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는 학원에서 숙제가 많아지고 하면은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그러한 오히려 잘못된 영어 교육 그 공부를 하게 된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지나치게 어려운 교재와 과도한 양의 숙제로 아이가 얻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잃는 것이 많습니다.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을 읽어내야 하니 정확한 해석보다는 아는 단어들을 띄엄띄엄 이은 다음 느낌으로 추측해 문제를 푸는 상상 독해의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국어와 마찬가지로 영어도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능 지문과 같이 어려운 내용이 한 단락 속에 함축적으로 녹아든 경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 없습니다. 모든 문장이 지문 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어학원 시스템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한 문장 한 문장을 차근차근 해석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대치동에는 의외로 고학년이 되어서 영어 성적이 하락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감으로 풀었던 문제들이 더 이상 풀리지 않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영어 학원은 어학원이냐 그냥 학원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근데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 어떠한 그 원어민과 회화를 배운다라던가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어학원에서 이제 이 문법을 정확하게 물론 어학원이 문법도 정확하게 잘 가르쳐주는 어학원도 있죠. 근데 이제 어학원과 일반 영어 학원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특성에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되었건 회화 위주로 갔었을 때 오히려 고학년이 되었을 때 영어 성적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차라리 저학년 때 영어 성적이 안 나왔으면 빨리 문법이랑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문법을 잡고 올라가기 때문에 고학년 때 성적이 하락하지 않는데 어설프게 영어 감각만 살아나가지고 저학년 때 문제는 사실은 문법 문제가 되었든 독해 문제가 되었던 간에 감으로 풀어도 거의 맞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를 자주 보다 보면 문법 몰라도 감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유학 오래 한 사람들은 문법 문제 맞추긴 맞추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답이냐 그 설명을 못하죠. 미국에서 그렇게 써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리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어설프게 어학원 시스템에서 잘못 길들여졌을 경우에 쉬웠을 때 감각으로 문제를 잘 풀어서 잘 맞추니까 영어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가다가 정작 고학년 때 오히려 성적이 떨어져서
대학 입시에 있어서 발목이 잡히는 그러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일정 나이가 되면은 재빨리 이제 영어 학원 이제 그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으로 가서 문법과 독해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그러한 형태의 어떠한 이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발전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영어 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린 거고, 입시의 정도라는 이 책은 다양하게 변화된 입시 형태와 여러 가지 뒤에 어떠한 요즘 어찌되었건 복잡다단한 입학사정관제, 뭐 학생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학생부 교과라던가 뭐 학생부 전형으로 통해서 이제 가게 되는 형태들, 뭐 논술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 면접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잘 정리가 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입시에 관심을 두고자 하는 분들은 읽으실 만한 책이 이제 이 입시의 정도라는 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제가 따로 보기보다는 입시 이야기가 나와서 이 책도 같이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이제 대입자소서, 훔쳐서라도 보고 싶은 대입자소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책에서 요 부분인가? 요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발췌했지만 이 부분만 얘기할게요. 평가자가 말하는 자소서의 진실 해가지고 무작정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지양해야 하지만 너무 적은 독서 활동도 생활기록부를 빈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1년 동안 읽을 책의 양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활동을 풍부하게 만들면서 시간적으로도 부담을 줄이려면 책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1년 동안 가벼운 내용의 책 10권, 다소 어려운 전문 분야의 책 5권을 읽는 식의 전략을 세운다면 시간적으로 큰 부담 없이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사람을 웃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책을 쓴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들이죠. 여기 입시 관련 하시는 분들인데, 1년 동안 가벼운 내용의 책 10권과 전문 분야의 책 5권을 고등학생이 읽는다는 게 시간적 부담이 없는 양이냐, 공부를 해야 되는 와중에서. 사실 고등학교 때 기억을 되돌려보면 정말 시간 아까워서 버스 탔을 때도 단어장 읽고 소위 이제 이 냉장고에도 단어장 붙여놓고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는데, 글쎄 대학생들도 1년 동안 가벼운 내용의 책 10권과 전문 분야의 책 5권을 읽을까요? 대한민국 대학생들. 물론 학교에서 레포트가 나오면 읽어야 되겠지만 스스로 그렇게 독서하는 대학생도, 사실 저도 다 대학교 나오고 저야 사실 취미가 독서라서 책을 많이 읽었지만, 사실은 대부분 취미가 독서가 아닌 경우에는 대학생도 이렇게 책 안 읽죠. 근데 이게 이제 도대체 그리고 여기서 가벼운 내용의 책은 몇 페이지짜리를 얘기하는 건지, 웬만한 책은 웬만하면 300페이지거든요. 그리고 전문 분야의 책은 웬만하면 5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과연 이 가벼운 내용의 책은 몇 페이지짜리 책을 얘기하는 거고, 다소 어려운 전문 분야의 책은 몇 페이지짜리 책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고등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냐.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책을 누가 대신 읽고서 요약을 해주어서 그 요약 보는 학생이 대략 외워가지고 어떤 마치 읽은 척하는 그러한 형태의 양상을 만들어내기가 훨씬 쉽죠. 거짓말을 가르쳐버리는 게 돼버리죠. 자, 그리고 계속 가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부담이 크다면 매일 20분 정도씩 독서 시간을 정해두고 꾸준히 독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방학 때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독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 독서 활동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독서에 흥미를 붙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관심 분야 위주로 선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특정 분야에 쏠린 독서를 좋지 않기 때문에 점차 분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인문, 사회, 과학, 공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종류별로 읽으면서 다양한 시각을 갖는 것도 독서 활동을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인문, 사회, 과학, 공학, 문학 이거 한 권씩만 읽어도 벌써 5권이나 읽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관심 분야 위주로 책을 또 읽으면서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다 읽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몇 권의 책을 읽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죠. 고등학생 때 공부할 때. 자,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었다면 점차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심화적인 독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선행이고 심화가 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의 견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 나온 그 어떤 스텝을 학생들이 밟는 것이 현실적으로 밟아야만 이제 좋은 자소서, 좋은 어떤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견해잖아요. 전문가들의 견해인데 이러한 입시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학생들을 무겁게 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그 사교육의 유혹을 느끼게 만드는 포인트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었다면 점차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심화적인 독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독서량보다는 독서의 깊이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보다는 그 책을 통해 얼마나 깊은 독서 활동으로 이어졌는지가 뒷받침되어야만 입학사정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찌되었건 근데 대입 자소서라는 책이었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입시가 오히려 예전에 이제 사실 뭐 수능으로만 대학 가던 시절보다 사실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챙겨야 될 게 많아진 부분 때문에 챙기려니 너무 많고 안 챙기려니 오히려 불안한, 그러면서 이도저도 아닌 조금 어정쩡한 형태의 마음으로 그냥 고등학교 생활이 정신없이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입시가 과연 얼마나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는.